엄마가 밉니? 서은 엄마의 물음에 주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엄마가 미웠던가? 그게 아니면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걸까? 저는 늘 부족한 딸이었어요. 나 같은 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만큼. 어째서? 엄마는 제가 없어도 되거든요. 이 세상에 쉽게 엄마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든 엄마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숨을 빚지는 거고. 그런데 주연아, 아기는 그런 엄마한테 웃어주는 것으로 빚을 다 갚아.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73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73회 저는 냠냠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실 분은 빠케님과 차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 이꽃님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 2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사사 63회에서 죽이고 싶은 아이 1을 다뤘고 그 후속작입니다. 1의 내용을 다는 아니어도 줄거리 정도를 듣고 이번 회차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간단히 요약하게 되면 그만큼 삭제되는 내용이나 소거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아직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1과 2를 연이어 들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좀 전에 소거되는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사건과 사건의 진행 경과를 독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인터뷰나 전화통화와 같은 방식으로 이 주인공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건이 흘러가고 그 안에서 주인공인 주연이와 주요 인물인 서은이 엄마 그리고 주연이의 엄마 등등의 인물들의 심리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소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된 줄거리만으로는 이런 서술상의 특성들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일단 죽이고 싶은 아이 1과 이어져야 되니까 인물과 사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연이와 서은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과 친구들, 주변인들이 나오는데요. 주연이와 서은이는 서로 가장 친했던, 그러면서도 서로를 구속하고 이용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서로를 매우 많이 의지했던 친구 관계입니다. 주연이와 서은이가 아주 심하게 다툰 날 주연이가 들었다가 창가에 놓아두었던 벽돌이 누군가에 의해 아래로 떨어졌고 그 아래에 있었던 서은이가 벽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사람들의 말들, 이야기들이 하나씩 보태지면서 주연이가 범인으로 몰렸고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주연이는 정작 그날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범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소설 마지막에는 벽돌이 얹어져 있던 복도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벽돌을 쳐서 떨어뜨린 진짜 범인이 하느님만 아는 비밀로 이 사건을 묻으면서 소설이 1권이 끝났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두 번째 이 후속편인데 3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빠케님이 잘 정리해 주신 내용을 들은 후에 이제 같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은이 죽던 날을 목격했다면서 주연이의 살인죄를 증언한 목격자는 사실 서은에게 벽돌이 떨어지게 한 진범이었습니다.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사건이 있던 그날 그 아이의 가방에 창틀에 있던 벽돌을 스치면서 벽돌이 떨어졌고 그것이 서은이를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였던 것이죠. 사건을 수사하던 신형사의 촉으로 결국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주연이는 서은이를 죽였다는 누명을 벗게 됩니다. 죽이고 싶은 아이 2는 바로 그 후의 이야기. 경찰에서 풀려나 학교로 돌아간 주연이가 겪는 내적, 외적 어려움과 그것을 또 극복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연이는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부모님, 자신이 서연을 괴롭혔다고 증언하던 친구들과 또 무수한 익명의 비난자들, 무엇보다 서은을 슬프게 했고
그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결국 서은을 죽게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때문에 주연이는 예전의 주연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주연이 보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주연이의 상황을 걱정하기보다는 비정상적인 것을 못마땅해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연은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결국 또 서은을 애타게 부르고, 아니 서은을 생각하고, 급기야 죽은 서은이 주연이 앞에 나타나 주연이를 지켜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안 그래도 주연에게 적대적이었던 친구들은 귀신까지 씬 지주연을 경멸합니다. 어디에서도 제대로 말하지도 먹지도 못하던 주연이는 놀랍게도 죽은 서은이의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서은이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빌고 밥을 얻어먹고 서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힘든 시간을 지내갑니다. 주연만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딸을 지키기 위해서 주연이의 아빠와 엄마도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주연이의 명예를 실추한 자들을 벌하고자 하였고, 엄마는 밥을 하고 병원을 알아보면서 주연이를 예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서은이의 엄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합니다. 주연이가 누명을 벗었을 때 주연이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사과를 하는 대신 다른 비난거리를 찾아냈습니다. 돈 많은 아빠가 가짜 범인을 만들어서 주연이를 빼냈다는 것이다. 꼭 죽이지 않았더라도 평소 괴롭혔으면 인격살인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주연이 천하에 몹쓸 사람이어야 덮어놓고 주연을 비난했던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정당해질 것이니까요. 주연은 그런 상황을 죽을 힘을 다해 견딥니다. 환영으로 나타나는 죽은 서은이, 밥을 해주는 서은이의 엄마, 점점 메말라가면서도 점점 커지는 어떤 힘으로 주연이를 지키는 주연이의 엄마, 일주일에 한 번 밥을 함께 먹어주는 담임선생님, 따뜻한 눈빛과 귤 하나를 건네는 급식 할머니, 무심하게 옆에 앉아 밥을 먹던 선배 2명이, 그 몇몇이 그런 주연의 옆을 지킵니다. 주연이가 점차 살아갈 힘을 얻었을 때쯤 서은이는 더 이상 주연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은의 엄마는 서은이 자주 가던 슈퍼에서 일을 하며 그곳에서 서은이의 흔적을 느끼며 역시나 살아갑니다.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던 아픔의 터널을 지난 인물들이 밥을 하고 밥을 먹는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며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네, 이야기가 굉장히 서사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맞아요. 되게 빠르게, 또 요즘 아이들의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확 지나가 거의 미드 수준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읽기에는 굉장히 잘 읽히는 소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은 아쉽고, 각각의 이제 장면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곱씹을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빠르게 지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읽기에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약간 아쉬운 듯 또 괜찮은 듯 재밌는 듯 그렇게 읽혔던 책인 것 같아요. 인기는 맞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어, 평점도 진짜 높고 어. 베스트셀러고. 중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그 학생들 간에 정말 약간 정글이잖아요. 학교라는 곳이 그 관계를 너무 잘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경험하고 겪고, 근데 사실 그냥 배워지지 않잖아요. 진짜 아프고 힘든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그런 거를 현실 반영이 진짜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많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원도 그랬지만 투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진행되는 이야기, 사건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몇 군데를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11쪽의 신지훈 형사라고 그 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목격자는 왜 웃고 있을까? 이게 반전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연이가 범인으로 거의 확정이 됐을 때 목격자, 재판의 목격자로 나온 사람이 사실은 진범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목격자의 표정이나 말투나 그리고 나갈 때의 웃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형사 눈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이 목격자는 왜 굳이 목격 진술까지 하러 증인으로 나왔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났어요. 되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었고. 근데 굳이 재판에 목격자
나와서 주연을 범인으로 확정짓는데 결정적으로 일조하게 되잖아요. 빨리 끝나. 일에 그런 게 나왔던가요? 안 나오죠. 그냥 거기 하고 끝나니까, 그쵸? 맞아요. 쐐기를 박으려고. 쐐기를 박으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정황 증거들인데 얘가 나오면서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약간 이 네.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그쵸. 싶어서. 그 사이에 뭔가 또 다른 증거가 나오거나 음. 막 그런 거를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여기 주연이랑 서은이가 나오고 주연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작가가 어쨌든지 간에 주연이의 그런 심리 상태나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목격자는 이 소설에 나오는 진짜 악인인 것 같아요. 너무 왜 이렇게 이 아이만 조연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서사도 없이 악인으로 그려졌을까. 얘도 그냥 같은 또래 학생으로서 혼란스럽고 그랬을 수도 있고 무섭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작가가 그 소녀의 마음은 별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울 수 있겠어요. 단순히 딱 그 겉만 보여줌으로써 얘는 정말 나쁜 아이, 내면의 갈등도 없는 아이처럼 그려졌다. 목격자인 아이가 사실 되게 평소에 모범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얘가 진범으로 밝혀졌을 때도 맞아. 그래도 얘를 비난하지 않고 주연이를 비난하죠. 뭐 사실 그거는 실수고 사고니까. 근데 평소에 괴롭힌 어. 건 주연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그럼 약간 얼마나 그런 학교에서 애들이 그런 서러움을 겪겠어요. 평소에 잘하던 애들은 잘못하면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이러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또 평소 행실을 근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하듯이 얘가 평소에 그렇게 잘했어. 그걸 우리가 이제 높게 사주는 거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이 아이는 평소에 행실이 바른 아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하지 않고 이제 그치만 이 아이가 나오는 그 장면은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항변하는 장면인데 보면은 31쪽인데 저는 실수로 서은이를 죽였지만 지주연은 서서히 서은이를 죽여갔어요. 주연이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은이를 괴롭혔어요. 서은이에게 수도 없이 수치를 주고 친구들이 서은이를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소문도 냈어요. 서은이는요, 주연이가 끔찍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겠지만 별 수 없이 참았을 거예요. 그날도 보세요. 주연이는 왜 벽돌을 들고 있었을까요? 친구를 향해 벽돌을 들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항변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실수로 벽돌을 떨어뜨린 거지만 그 벽돌을 친구에게 던지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주연이지 않냐. 그러면 누구 죄가 더 크냐? 주연이가 벌을 받는 게 마땅하고 그게 정의로운 거지. 왜 자기가 여기서 그 실수한 자기가 범인이 돼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의는 아닌 거죠. 그리고 분명히 주연이가 잘못한 게 있고 서은이도 한편으로는 주연이를 이용한 게 있고 뭐 학교 폭력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아이는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어도 이 아이가 목격자로 나와서 그 아이를 범인으로 몰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이제 부도덕한 행위이긴 하죠. 사실 그것도 벌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무고죄. 무고죄잖아요. 무고죄는 정말 큰 범죄. 맞아요. 위증. 무고와 위증인 거죠. 중간에 이제 또 하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서은의 등장이 굉장히 이 소설 전체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5쪽에 보면은 주인공인 주연이가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고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왜냐면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지만 그동안 주연이한테 했던 이제 본인의 행동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스스로 처절하게 느끼고 있고 이걸 겪는 과정에서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부모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확신도 없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건 모두 내 책임이야라는 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스스로를 공격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통을 너는 죽을 만큼 아파도 싸, 죽어버려 스스로,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런 속삭임 끝에 늘 서은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휘청이며 걸어가는 주연의 시선 끝에 서은의 뒷모습이 보였다. 서은은 왜 매번 이런 순간에만 나타나는 걸까? 주연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싶을 때,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고 싶지 않을 때, 자책하고 자학하다 더는 살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 그럴 때면 언제나 서은이 나타났다. 이럴 때 서은이 나타났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거 약간 미신적으로 가면 미신적으로. 서은이가 주연이와 엄마를 살리려고 어, 딱 이 순간에 나타나고 자기 엄마가 죽으려고 할 때 맞아. 주연이를 자기 집 앞에 데려다 놓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주연이 입장에서 보면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좀 약간 이기적이네. 자기가 죽고 싶을 때마다 서은이가 서은이가 생각나서 자신을 인도해줘요. 찾아와서 보이는 게 깊은 내면에는 어쨌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서 마지막 끈을 잡잖아요. 주연이한테 마지막 끈은 항상 서은이었던 것 같아요. 주연이를 믿어주거나 주연이가 필요할 때 달려와 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막바지로 몰렸을 때 서은이가 주연이를 삶으로 이끄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주연이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밑바닥의 마지막 끈으로 서은이를 스스로 한상으로 만들어내는 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주연이를 서은이 엄마의 집으로, 그러니까 서은이의 집으로 이끌게 되고 서은이 엄마와 만나게 되는 건데, 그것도 저는 주연이 마음속에 있었던 용서를 받고 싶었던. 맞아요. 근데 용서를 해줄 서은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서은이 엄마에게로 계속 향했던 거지 않았을까. 죄책감이죠. 그 집을 보고 자기가 했던 반응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맞아.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친구는 죽었는데 용서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이기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그 아이의 입장에서 큰 용기이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직접 그걸 대면하잖아요. 회피하지 않고. 용서 안 받아도 돼 하는 뻔뻔한 인간들도 그쵸. 얼마나 자기 많은데요. 합리화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가 뭘 날 용서해. 사실은 진짜 주연이는 이 죽음에 있어서 어떤 죽음 자체에선 책임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벽돌을 올려놓기 그거는 그렇죠. 내가 너무 이러지 위험해. 않았더라면은 할 수 위험해, 있죠. 위험했어. 위험해. 벽돌을 위에 올려놓다니. 뭐든지 위에 높은 게 뭐가 있으면 위험해. 네, 뭐 책임이 아주 없다 할 순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인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두면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사람 두 사람이 크게 이제 주연이랑 서은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주연이와 연관돼서 주연이 엄마 아빠, 그리고 서은이 엄마와 연결해서 서은이 엄마의 주변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주연이는 주연이와 엄마 아빠의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자세히 나오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결핍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주연이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주연이가 서은이한테 했던 행동이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보고 배운 건 거예요. 그 너무 물건을 안타까웠어. 주는 거. 그러니까 주연 입장에서는 이게 애정의 표현이고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엄마가 항상 자기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주연이는 서은이가 뭘 좋아하냐 보다 자기가 뭘 주면 좋지?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서은이가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선생님과 싸운다거나 막 그런 식의 또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맞아. 마음을 또 갖고 있겠는데 그게 참 엄마가 했던 행동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도 뭐 뽑기 인형 말고 좋은 걸 가져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챙겨주기 위해서 자기는 힘들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얘를 위하잖아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방식을 배우나 봐요. 맞아요. 이렇게 뭐 부모든 부모가 아니어도 꼭 같이 있던 어렸을 때 양육자로부터 그 가까운 관계로부터 사랑의 방식을 배우는데, 주연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부모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주연이 엄마의 경우도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할 때 그렇게 부족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리고 언제나 뭐 네 남편 사업은 실패할 텐데 그렇게 좀 부족한, 그러니까 주연이 엄마네 집이 너무 부유하고 고위공직자이지. 고위공직자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할 때도 좋은 말 하나 안 해주고 또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주연이 엄마도 막 정말 분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을 항상 내세우고 딸이 잘해야만 되고,
아빠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엄마가 가정폭력으로 당하는 모습을 항상 보면서 나는 지켜야 되고 내가 지키는 방식은 가난하면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에 완전 계속 빠져있고 주연이랑 함께 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주연이 엄마가 정말 크게 깨닫고 완전 달라지잖아요. 아빠도 그렇고.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에서 결국은 엄마 아빠가 바뀌면서 가정이 정상화되고 주연이도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와서 정말 이제 완결이 났다.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근데 순간순간의 디테일은 진짜 사실적인데 음. 사실 전체적인 흐름은 현실에서 조금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동화 같았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반성을 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맞아. 아이를 다시 이렇게 5살 때부터 키우는 마음으로 키우게 되고 사실은 사건이 목격자를 의심한 형사가 이게 사건을 뒤집고 그 죄가 다시 이렇게 번복이 되고 뭐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그 사이에 엄마도 마음을 돌리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결말은 되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서 여기 딱 안착되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을 딱 보여주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맞아. 생각. 근데 또 모범 답안인 동시에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안 바뀌었으면 주연이는 절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정말 현실은 사실 이렇게까지 이상적으로 해결되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지만 어려운 일이니까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겠네요. 이 답안을. 이 답안을. 답안을. 그리고 항상 그 금쪽이 이러는데 또 보면은 다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을 그럼, 다시 맞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체화된 뭔가가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그 결핍을 정말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렵죠. 그러니까 작가도 그런 생각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이 결말 말고는 주연이를 다시 살려낸. 방법이 없었을 거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서 그 엄마가 밥을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고 그다음에 이 주연이 엄마가 나는 그 밥 먹는 거 그렇게 호들갑 떠는 거 되게 싫어했다고 말하는데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저 되게 옛 싫어하거든요. 어른들. 왜냐면 먹는 건 다 기본적으로 잘 먹는데 왜 이렇게 밥 하고 이런 거 오히려 과한 게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 엄마가 해주는 밥의 의미가 물론 이제 엄마가 막 나무를 따듬어야 되는 건 아니지. 사서 차려줄 수도 있지.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엄마 곱 씹는 장면을 보고 그냥 조금 되돌아보게 되는 면도 있었어요. 밥을 차려서 준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맞아요. 그거는 또 되게 또 확대해서 생각하면 다른 건 다 괜찮아. 이것만 잘 먹어도 돼. 이렇게 너가 잘 먹고 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거를 또 얘기해 주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은 음식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정성이 들어가고 주문할 때도 정성 넣으면 되죠. 맞아. 그 음식을 사주는 것도 어쨌든 그 정성이 들어간 맞아. 음식을 누군가 만든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이 밥,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이 서로를 어떻게 일으키는가. 이 작가가 이 무너진 삶을 일으키기 위해 다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작가의 말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일으키는 키워드 2개가 이제 관계의 연결. 그러니까 서은이를 통해서 주연이가 서은이 엄마한테로 감으로써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되게 컸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밥이라는 것, 밥을 먹는 행위라는 것. 이 2가지가 서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그 밥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저는 그걸 보면서 2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일상인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거. 일상이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장면을 보면 서은이 엄마랑 주연이가 같이 밥을 먹을 때 서은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애도의 시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서은이 엄마가 서은이를 잃고 그 슬픔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고 주연이도 서은이를 너무 소중한 서은이를 잃고 같이 슬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장 슬픈 2사람이 만났고 같이 밥을 먹은 그 행위가 이 2사람이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다시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잃었을 때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데 맞아. 그게 이제 가장 일상의 바탕이 되는 밥을 먹는 행위로 표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재밌었던 부분이 그 서은이 아빠가 강경 대응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서은이가 오히려 이제 자기 명예 회복을 못하니까 외국으로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퍼뜨린 사람들을 이렇게 고소하고 반성문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그게 술렁이기 시작하죠. 너 연락 받았어? 나 받았는데 우리 엄마 알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근데 너도 썼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는 근데 거기서 퍼 옮긴 것 뿐인데 왜 맞아. 나한테 그래? 나 그냥 서은이 불쌍하다고 한 것 뿐인데 왜 너한테는 연락이 와? 나 마지막에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엔 결국에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는 그런 불만? 그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참 요즘 세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맞아. 인상적이더라고요.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누가 이런 명언을 하셨는데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래요. 누가 말했는지 댓글로 누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맞는 것 타인은 같아요. 단순하게 나쁜 사람, 맞는 나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좋은 나도 잘못된 생각도 하고 내 스스로 정말 못됐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쵸. 자기 자신은 막 이해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근데 남이 뭐 그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한 게 더 커 보이고 나는 그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한 것이. 여기서는 그게 되게 인간의 한계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엄마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맞아.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빠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맞아요. 난 진짜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당장 자기 힘든 게 커 보이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진 정말 한계죠. 근데 희망적인 건 이거를 계속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원래 인간이니까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야 하고 끝내지 않고 계속 서로 손을 잡는다든지 노력한다든지 이겨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이타심도 동시에 이제 같이 동시에 있는 거죠. 동시에 갖는 게 감사하면서도 희망적이고 이 나만 가지고 그래 그거하고 동시에 저는 그 증오의 사회, 혐오 사회. 혐오 사회 여기 이제 108쪽 109쪽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랫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주연을 증오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푸는 것 같았다. 어쩌다 증오의 사회가 되었을까? 뭔가 타겟이 정해지면 그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으로 사람들의 여론이 언론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런 장면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거랑 연결해서 이제 할머니가 얘기한 마지막 급식 할머니가 얘기한 장면. 근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일부고 사실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봉합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좋았던 게 사실은 일부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오의 마음이 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맞아요. 그럴까? 그런 혐오 사회 이런 책 같은 것도 많잖아요. 심리학적인 책도 있고 사회적인 책도 있는데 나쁜 사람을 욕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대요. 우리도 정치인 되게 가장 쉬운 게 뭐 정치인 막 욕하면은 굉장히 깨어있고 막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 사실은 착각인데 그런 게 인간의 마음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읽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저는 이 주연이 아빠가 개가천선 하시기 전에 어떤 식으로 주연이를 대했나 하는 부분인데요.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그깟 정신력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람들이 다 널 오냐오냐 봐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밟고 일어설 건데? 아빠의 물음에 주연은 꼭 누군가를 밟아야 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에게 반항하는 것이 두렵다거나 아빠 말이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야기해봐야 아무 말도 듣지 않으리라는 걸 알아서였다. 늘 그렇다. 아이가 입을 다무는 건 어른들이 듣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건데 어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다그쳤다. 네, 이 부분입니다. 자기 반성. 그쵸? 저도 빨간 줄 그어진 거. 저는 마지막 부분이고요. 211쪽입니다. 별일 아닌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다.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조각난 가족을 원래대로 맞추는 데 필요한 것은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 그게 다였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 주연도 보통의 아이들처럼 평범해질 수 있을지 몰랐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처럼. 여기가 인상 깊었던 거는 마지막에 그 당신과 당신의 가족처럼 이 부분이 작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너 잘 봤지?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일을 겪은 사람에 대한 색안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들도 똑같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같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또 극복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색안경 끼지 말고 봐라. 이런 거. 왜냐하면 예전에 그 김혜란 작가의 소설이었나 해서 입동이었나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진짜 유치원 차에 슬픈데. 치여서 죽고 엄마가 마트에 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저자들은 저렇게 장을 볼까? 시식도 할까? 이런 것들을 보는 그 눈빛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은이 엄마가 슈퍼에 나타났을 때 물론 응원하는 모습이었지만 저 사람 밥 먹는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그 슈퍼의 아줌마 따뜻한 시선이었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선으로 특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 것을 당부해주는 작가의 말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또 이 구절이 가슴에 훅 와닿았습니다. 이 소설이 이제 그 형식도 그렇고 이게 서로 잘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형식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익명의 알 수 없는 그 목소리들에 이 주요 인물들이 갇히는 느낌이 맞아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치이고 무참히 밟히고 막 소외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버티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되게 마음이 저릿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읽으면서 그렇게 막 익명의 목소리들이 마구 이렇게 막 거품처럼 올라오는 중간중간에 약간 인간 형체의 어떤 손 내미는 사람들이 느껴진다는 것. 그런 데서 또 위로와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했던 소설이었습니다. 중간에 형사가 학생들은 그냥 좀 맞아. 살아가게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입을 다물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잊지 말아야 하는 끈질긴 사랑으로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줘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사사 73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